제가 오늘 할 내용은 지금 사진을 여러 장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표지 사진에 보면 뭐 아는 분들은 이거라고 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이제 4.3 기념관, 제주도 4.3 기념관의 입구에 들어가면 전시실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형물입니다. 그 백비라고 이름이 없어서 그냥 단순히 이제 백비라고 불려지는 조형물인데 제가 이 조형물을 표지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것이 지금 바로 우리 한국전쟁 기념문화의 현 주소다라는 생각이 강해서입니다. 이름을 지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기억이나 경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울 수 없었는가를 이제 좀 뒤에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그 학술적인 용어로서 가도기 정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용어를 이렇게 그 이행기 정의라든가 전환기 정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굳이 가도기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라는 것이 과거사를 지금 현 정권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인권 침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현재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또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제 가도기 정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가도기 정의는 그렇다면 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뭐 2005년에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화위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진화위가 1기 진화위가 2005년에 이렇게 출범을 했고 그 출범한 1기 진화위 활동 결과에 따라서 가장 많은 이제 진상 규명이 있었던 사건이 한국 전쟁 전과 후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기 진화위의 그 조사 활동에 의해서 그 민간인 학살을 조사할 때 가장 그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이 유해였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이 있고 진상 규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배상이나 보상을 이제 권고를 했어요. 진화위는 권고를 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화해와 미령을 위한 시설물을 건립을 하라든가 뭐 이런 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라라고 했었는데.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진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그 배보상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위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개개인이 유족들이나 피해자가 직접 이렇게 사법을 통해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되지가 않고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완전히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고 가장 이렇게 청산이 잘 돼서 이제 과거사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제주 4.3 사건의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보상이 가능하게 된 게 2022년 4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이렇게 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근데 그 법조차도 사실은 그 무한 책임이 아니라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5년 안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시효의 문제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4.3의 백비는 보시다시피 4.3의 성격 자체가 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비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4.3의 성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봉기로 볼 수도 있고 항쟁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폭동이고 그래서 저희 그냥 4.3 사건으로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아주 중립적인 뉴트럴한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다양하게 불려왔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을 4.3 기념관 백비 앞에 보면 이제 안내문에 올바른 역사적인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고 분단의 시대를 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의 진정한 이름을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백비 아이디어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베를린 홀로코스트 주호비가 좀 비슷한 형태거든요. 형태적으로 이렇게
보통 비석은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고, 이 누워 있는 것은 이제 베를린의 그 홀로코스트 추모비 같은 경우는 먼저 생겼는데 백비보다 이렇게 관 모양의 그 희생자, 나치 희생자들의 그러니까 추모비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큰 조형물인데 2,700개가 넘는 이렇게 관 모양의 조형물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백비도 뭔가 보편적인 인권 담론하고 지구적인 기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발표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0년이 한국전쟁 70주년이었는데 그 해가 또 하필이면 코로나 원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기억에도 새롭지만 그때 그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뭐 예방 접종 이 문제로 인구 해자되는 얘기가 뭐였냐면 6.25 때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6.25를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인 뭐 저와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념을 일상적으로 들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전쟁 기억 문화조차도 바꿀 정도로 위력을 떨쳤던 시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70주년을 원래 10주년 주기로 사람들이 기념하는 걸 좋아해서 50주년, 60주년도 상당히 성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70주년도 사업을 뭐 국가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개최가 안 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PNU 냉전문화 연구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랑 뭐 기획을 준비를 했다가 어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모이는 것을 못하게 되고 하니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옮겨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가 언택트 의사소통을 급속도로 정착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식이나 기억이나 쟁여 뭐 한국전쟁의 수용 방식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56페이지인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2005년에 이렇게 그 활동을 시작하고 5년 만에 이제 조사를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정권이 또 바뀌어서 그 사이에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다시 이제 출범을 해서 2기 위원회가 2020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1기 진화위에서 접수된 사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한 사건이 가장 접수 건수가 많았었는데 지금 2기가 진행이 되고 한 1년 정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도 접수 건수로 가장 많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 또 진화위가 활동이 시작한 것이 또 그 한국전쟁 70주년에 또 그 하나의 특색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시기나 기념식이나 아니면 한국 전쟁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재기념화라는 이제 표현을 재기억화라는 그 60페이지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한 체험적인 기억이, 그러니까 경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주년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90대 이상이시기 때문에 경험 기억이 소멸을 하는데 그렇다고 기억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다시 기억화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기억으로 이렇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비대면 역량이 이제 비대면 기술이 역량이 투입된 뭐 이런 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런 전시들을 그러니까 이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고 전시를 보았었는데 확실히 60주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전시의 다양성이냐, 다양성의 전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시의 다양성이라고 한 것은 그 다양한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풍경은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시점을 반영한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만큼 다양해라고 과시하는 듯한 전시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여전히 그 내셔널리즘적인 이런 표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다양하게 포장을 하는 방식의 전시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전쟁기념관의 그 이제 70주년 기획 기념 전시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이 그러니까 여군을 조명한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 내 군번을 사랑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이제 여군이 있고 뭐 이런 간단한 사진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앞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전쟁기념관의 70주년 6월, 그러니까 6월은 호국보군의 달이라서 그런 이제 테마가 반드시 들어가요. 여기도 보면 무명용사 비에 여성이 헌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투 이후에 그런 뭔가 젠더적인 이런 뭔가 여성주의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봤을 때 조금 저는 의문인 것이 그러니까 문화기억의 문법이 기존에는 망자 추모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죽은 무명용사나 뭐 이렇게 전쟁 영웅이나 이런 사람 추모하는 내용이었다가 이제는 젠더 정의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 전쟁기념관과 같은 이렇게 국방부의 지원을 예산을 받는 기관들도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보면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뭔가 작은 영웅들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기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미투 운동 이래 이제 변화된 문화 지형을 반영한 전시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민족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단일화되고 동질화된 여성의 기억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헌화하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그 한국 전쟁과 이제 70주년에 또 여성 관련한 학회에서 페미니즘 관련한 학회에서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다양한 여성의 기억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영웅적인 여성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지금 저희 토론자이신 김태우 교수님이 썼지만 이제 제가 책을 좀 홍보해드리면 냉전의 마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들이라는 이렇게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마녀는 그 이렇게 뭐냐 잔다르크와 같이 이렇게 국가를 구하는 여성이지만 결국은 태워 죽이잖아요, 마녀라서.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기억 속에 이제 여성들이 마녀였다가 영웅이었다가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을 다 이제 소거가 되고 영웅으로서의 그리고 뭐 큰 영웅은 아니지만 작은 영웅으로서의 여성들 이미지를 만드는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의 역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 폭력에 의한 이제 그 희생자들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를 투입을 해서 위령 사업을 벌이다 보니 그러니까 진화의 체제 이후에 그 조금 더 뒤에 이제 예를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국가에 의한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를 위한 죽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담론과 표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담론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죽음을 위령을 한다. 그래서 위령 사업비로 얼마를 내려보내서 그걸 지자체가 이제 위령 사업을 하느라 여러 가지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 공원을 세우고 위령비도 건설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표상이 된 그러니까 그 공간이나 또 조형물을 보면은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국가에 의한 죽음이 국가를 위한 죽음으로 이렇게 그 전치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기억, 피해자의 기억보다는 이런 지자체나 아니 국가의 기억이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문화 기억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얘기를 해서 이런 용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의 제도화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과도기 정의로 진화의 체제를 출범시키고 2기에까지 이르렀는데 말하자면 한국전쟁의 청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 20년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화의 체제가 출범을 하고 이게 1기 활동 끝나고 2기 활동이 끝나게 되면
이 문제가 화해가 돼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4.3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 완전한 청산을 이렇게 명시를 한 법이 개정이 된 것은 지금 2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위령 사업이 시작이 돼서 2008년도에 4.3 그 평화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가두기 정의가 과도기적이니까 그럴 수 있죠. 실현이 되면서 기념비나 위령 사업은 먼저, 그러니까 어떤 백비가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만약에 흐르게 되면은 분단된 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던가 아니면은 또 많은 시간이 한 50년 정도 흘러서 과도기 정의가 진짜 정의로, 역사적인 정의로 자리를 잡게 되면 기존의 이런 조형물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사회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는, 피해자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대부분의 그 위령 사업비는 지자체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산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임시 수도이기도 했고 한 번도 전투 상황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령비라든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산 인근에, 광역시니까 인근에 한 30분 정도만 차를 타고 나면 울산, 양산, 김해 전부 양민학살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양민학살이 있었는데 그 피해자 수가 지금 진화위 112 활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못하는데 최대치로 잡으면 130만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30만이 되고 지역도 상당히 한반도 전부인데 부산 일부 지역을 빼놓고 전부인데 그 지자체마다 위령비를 세운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 기념물로 넘쳐나는 이렇게 국토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진화위의 그 위령 사업에 합의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식으로 위령 사업을 하라라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기념의 역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문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 대안적인 그런 전시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70주년쯤 되면은 그래서 국가의 국사, 그러니까 공적인 기억 말고도 사적인 기억이라든가 이런 기억들이 활발하게 좀 전시가 되고 그 문화기억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앞으로 보여준 두 영상을 보시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되게 불가능하구나.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자본력의 문제가 있는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전시라 하더라도 대안을 생각하는 전시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아주면은 사실 그거 되게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보면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단체이고 용산 전쟁 기념관의 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서를 냈었어요. 너무나 그 국가를 위한 죽음만 표상을 하니까 국가에 위한 죽음도 조금 넣어주세요라는 제안서를 내고 약간 그 제안서를 받고 2020년 무렵, 그러니까 그 전 19년 무렵에 약간 용산 전쟁 기념관 전시가 한 번만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열군이라고 제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열군에서 그 허락되지 않은 기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렇게 그 타이틀 자체가 지금 공식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허락되지 않는 기억이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대관 주차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전시를 못하고 10월 정도에 전시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볼 영상은 전쟁 기념관의 전시인데 그 사람을 만나다라는 전시는 코로나 시대에 방역 수칙에 맞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역 수칙에 맞게 전시 형태를 변모시키고 지금 최근에 전쟁 기념관이 애쓰고 있는 보편적 인권 담론에 그 이제 일치를 시켜가는 그런 식의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한번 두 개를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사운드를 재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그 대문에 있는 이 영상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민간인 폭격에 관한 이제 폭격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운드 이게 총소리가 되게 막 흠칫흠칫 하는데 놀라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좋은 전쟁이라고 상당히 그 미군들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좋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민간인의 입장에서 보면 폭격을 당해야 했던 민간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그 끔찍한 전쟁이죠. 그래서 전시 풍경을 보시면 이렇게 그 뭐랄까 대부분의 이렇게 사진 전시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19세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그 텍스트 있고 이런 식의 전시거든요. 폭격 말과 사람을 겨누다. 그 다음에 뭐 그 미군은 부수적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사실은 적을 공격을 했지 뭐 폭격 민간인을 향해서 의도된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폭격과 말과 사람을 겨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했는데, 폭격은 또 저의 토론자님이 전문이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시였고 그래서 상당히 고전적이라면 고전적인 전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기념관 전시인데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도 했거니와, 그러니까 이머시브 필름이라고 해서 완전 거기 안에 몰입하게 되는 이런 이제 영상 구성을 했고요. 음악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사운드가 빵빵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렇게 뭘까 숭고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1인 1관람 한 사람이 그 이렇게 만들어진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일일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네. 총소리인데 총소리가 너무 여운이 있고 저 앞에 총소리랑 다르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보는데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부스가 있는데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고 38개가 있는데 그 방역 수칙에 따라 한 공간에 몇 명 이상 못 들어간데 돼 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관람객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 부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상을 작은 모니터에서 개개인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본, 기억의 자본화 뭐 문제, 자본의 문제를 보실 수 있는 예였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두 전시를 비교를 하면 민간의 전시는 취지는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을 허락되지 않은 기업들을 전시를 한다라고 했지만 장소 빌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주지 않고 그 취지에 이제 공감은 하지만은 이게 널리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 전쟁기념관은 아까 그 센티멘탈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 킴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모든 내셔널리즘은 상당히 센티멘탈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주의는 센티멘탈에 상당히 강력한 국가주의의 뭔가 그 무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더 국가주의에 공모하게끔 만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한 전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그 다크 투어리즘인데 국경 봉쇄 때문에 해외여행을 저희가 지금 3년째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이 상당히 많이 진작이 되고 이제 국내 투어리즘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그 전에 이제 2018년부터 이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크 투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되다가 코로나 때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경 봉쇄로 해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니까 이색 여행 코스로 이제 지자체들이 다크 투어를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아까 그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던 거제도 포로수용 유적공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포로수용 유적공원은 저도 뭐 연구 때문에도 가고 그리고 학생들 답사 때문에 가고 상당히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지자체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국비로도 받아오는 그런 유적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최근에 갔을 때가 작년 겨울에 갔었었는데 그때 작년 겨울에 갔었을 때도 보면은 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거제도 포로수용 유적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거제도 관광공사인데 거기서 이렇게 사업을 따가지고 이렇게 언택트한 프로그램 어플을 만드는 사업을 따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투어에 이용을 하도록 비대면 투어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어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장애인 관련한 이제 전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에서도 또 이제 수주를 해서 그거를 전시 내용을 일부를 시각장애인용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거제도 포로수용 유적공원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타내는 통로로서 이 유적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제 관광과 그 한국전쟁 기념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 거제도 포로수용 유적공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은 국가를 위한 죽음과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한 죽음을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혼란스럽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좀 있는데 학생들이 여기를 한번 갔다 오면 막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 공원은 이름은 유적공원에 유적은 거의 없고 이제 주로 미국에서 받아온 이제 전시물들이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료 발굴한 걸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원 측 이렇게 그러니까 지자체 측과 많이 싸우시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로관을 처음에 만들 때 여성 포로관 반드시 여자 포로도 있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관철시키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것이 관철은 되었지만 사실 작용은 많지가 않고 또 지금 형태로 보면 여전히 반공적인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관광 사업으로 이렇게 한국전쟁 기념과 연결시켜서 이제 지자체 관광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포로랑 관계없는 그러니까 서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레일을 쫙 깔아놨어요. 모노레일 깔아서 미국이 통신탑이 있었는데 그 통신탑까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깔고 그 다음에 유원지처럼 평화파크라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유원지처럼 되어 있어서 놀이기구도 막 있고 그 다음에 짚라인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3D 이렇게 신기한 영상 이런 체험감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포로와 관련이 없는 관광 시설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학생들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답사기를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읽어보면은
너무나 포로 인권을 얘기를 하다가 또 반공적인 내용도 나오고 평화를 얘기하는 거 가다가 포로 북동 체험을 또 그러니까 VR로 포로 북동 체험을 해보라는 관이거든요. 가면은 그 게임 사용자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탈출하는 내용의 그냥 게임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또 야외 스피커에 군가가 흘러요. 옛날 군가. 그래서 향수에 젖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제 관람객들 중에는 전혀 모르는 세대도 있지만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따라 부르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짬뽕스러운 이제 억지스러운 이런 기념 공간인데 요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대안을 제가 막 찾아봤는데 제주도가 좀 그쪽에 개선된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그 NGO가 제주 다크 투어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제주시 자치도하고 그다음에 관광협회랑 공동으로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상 올레길을 사상 올레길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올레길에 있었고 그다음 사상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루트로 이렇게 가는 투어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보여져 있는 것이 이게 그 투어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학살터나 기념공원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갈색 이 부분은 이제 업체들 그러니까 시급료 하는 업체들이고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 인증을 했어야 뭐 보여주면은 뭐 이게 텀블러를 주는 뭐 그런 행사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크 투어리즘의 두 얼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대안적인 기념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교훈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진화미 체제의 위령 사업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관광 사업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여기 지금 제가 이 다크 투어를 가봤었는데 제주 다크 투어가 이제 추천하는 이제 루트 중에 하나인데 제주 다랑시굴이 있거든요. 다랑시굴은 이게 1991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 다랑시굴이 이제 91년 당시 발굴되었을 때 사실은 이제 민간인 학살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뭐랄까 분위기상 사회 분위기상 이걸 덮은 거예요. 덮고 유족들을 회유를 해가지고 빨리 그 시체 자체가 사실은 민간인 학살은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고 뿌려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유족들한테 화장을 종료해서 학살을 증명해준 유해가 없어진 상태예요. 45년 5일 만에 발굴 45일 만에 화장이 돼서 바다에 뿌려졌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시멘트로 여기를 덮어놨어요. 시멘트를 덮어놨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99년에 다시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시측을 하게 됐었거든요. 99년에 조명하고 나서 4.3 기념관이 이제 평화기념관이 2008년쯤에 다랑시굴의 그 상황을 그 당시 발굴 당시 상황을 재현을 해가지고 그 전시실에 그걸 재현한 것을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지금 막혀 있는데 다랑시굴이 재현돼서 유해가 발굴된 당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런 그 다크 투어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제 거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가서 뭐랄까 이게 지금 위령 사업인가라고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현충탑을 닮은 그러니까 18m 위령탑이 있는데 여기서 좀 느낄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위령의 감정이라든가 애도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진 거죠. 그 유족들한테서는 거기 가서 민폐공안당 가서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의 위령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정작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는 좀 방치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창 박산골의 학살 장소에 가보면 여기 보면 총탄 흔적 바위라고 있어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총탄이 맞은 그러니까 무차별 폭격 그러니까 그 총살이 있었던 장소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순례 인증 포토존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찍어가지고 순례 인증을 하면은 상품권 10,000원 드려요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발음 잘 안 되는데 탄량골 희생 장소에도 그 마찬가지로 거창 사건에 여러 군데 이제 학살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가까운 곳에 가보면 진짜 요거 바위 하나에다 페인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00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홍동골은 이 거창
시에 다크 투어에서 빠져 있는데 좀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계곡이 있는 골짜기인데 이제 조사가 들어오니까 정부 조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학살된 애들 학살자들을 사실은 반동분자나 빨갱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 시체는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체만 다시 골라서 모아놓은 안매장지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나 이것은 뭔가 어린이도 인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 그러니까 손덕비 모양의 비석을 딱 세워놓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좀 이렇게 이런 다크투어 말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우리가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좀 애도의 감정을 품게끔 하는 것들이 없을까라고 찾아보았을 때 북촌에 제주 북촌이 이제 순이삼촌에 나오는 그 무대가 되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학살이 된 너분숭이라고 하니까 널따란 평지인데 거기에 이제 북촌 사건의 학살 현장이었고 그 순이삼촌에 묘사된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순이삼촌 비석인데 소설을 읽으신 분은 이 지금 현무암으로 많이 가로는 게 누군지 다 아시겠죠? 순이삼촌인데 그 순이삼촌 소설 구절을 소개시켜드리면 이주도로변에 있는 순이삼촌대 옹팡밭에는 죽은 시체들이 허옇게 널려 있었다라는 소설 속 문장처럼 누워있는 비석들이 이렇게 뒤엉켜있는 모습이 바로 그 시체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 위 표면에는 소설의 구절들이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이 떠오르게끔 하는 이제 비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분숭이의 흰 무덤은 원래 여기가 그 이제 너분숭이가 넓은 돌밭이라는 의미인데 북총리 학살 당시에 생존자였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여기가 원래 아기가 병에 걸려 죽으면 제주도 이제 풍습상 이제 묻는 곳이었는데 그때 이제 4.3 사건 당시에도 죽은 시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습된 총살된 아기들 수습이라기보다는 그냥 돌멩이를 얹어둔 것인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홍동골 어린이 안매장때 비교하면 이제 뭐랄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애도의 감정을 품고 오나 봐요. 그래서 과자도 놔두고 애기 무덤이니까 꼬부기 인형도 놔두고 요렇게 이제 애도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그 반대로 아주 호전적인 장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천 전투 메모리얼이라고 코로나 시기에 개장한 그러니까 그 기념관이자 테마파크인데 여기서는 영천 전투를 그 게임으로 서바이벌 게임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총을 쏘고 싸우는 게임을 하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하근찬 무당비가 있어요. 순환이대 무당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순이삼촌 무당비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 형태고 그 기억의 상간무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줄거리 요약을 하고 여기 이제 그 사파로 표현을 했는데 그다지 이렇게 감동을 못 느끼는 그런 장소. 애도가 들어갈 틈이 없는 장소인데. 또 순환이대는 전쟁기념관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만나다에서 유일한 이렇게 선택된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서사로 잘 이용이 되는 그런 문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여기서 이제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렇게 과도기 그러니까 정의에서 이제 진화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진화를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뭐랄까 그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통합이 중요한가 청산이 중요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업을 달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금 한국의 과도기 정의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피해자들은 억울하고 그걸 잊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좀 화해와 통합을 중요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 보상 문제는 훨씬 더 뒤로 미뤄지고 일단 화해부터 하자, 통합을 하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전국 최초의 통합 국립묘지가 제주도에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여기서 통합이라는 게 이제 국가를 위한 죽음 그리고 국가에 위한 죽음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제주도 출신이면 무조건 여기다 다 이제 이장을 한다는 계획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뭐 석 달 만에 개원하자마자 석 달 만에 이제 박진경 추도비 사건이라고 하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박진경 추도비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 4.3 사건 직후에 그 조선 경비대 연대장을 부임한 이제 경찰인데
그 경찰 군인이죠. 그래서 그 군인인데 폭도 색출 작전이라고 해서 이제 초토화 작전에 불을 지핀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이 추모비가 이렇게 지금 국립묘지이자 최초의 통합묘지인 그 제주 호국원에 이장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모비에 대해서 원래 이 사진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추모비만 있었는데 사상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이 추모비를 철거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 그 제주시 의원들도 요구를 했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고 호국원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철거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서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철장을 세웠어요. 철장을 세우고 이렇게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문화적인 뭔가 대응을 한 것이죠. 대응을 했는데 이제 호국원에서는 빨리 이거 철거해라라고 이제 철거 명령을 내리고 그 이제 철거를 제가 쓸 때는 철거가 안 됐었는데 5월 20일 날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그래서 사상기념사업위원회 등 이 관련 단체들, 민간 단체들은 그 호국원 원장 사퇴하라라고 지금 규탄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철거가 조형물 역사의 감옥을 가두다가 철거가 됐지만 문화예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새로운 방법으로 박진경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토론도 있고 해가지고 더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가두기 전이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한 과거사 청산은 반드시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인 하해를 위해서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게 되면 역시 이제 제주 4.3의 그 표지에 보여드렸던 백비처럼 이름을 못 짓는 기업들이 계속 생산이 될 것이고 기념비들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또 진아이 조사에 대해서 대법원은 보통 진아이에서 이제 그 피해자로 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아이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다시 재조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정이 나면은 배상이 난다 하더라도 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효를 늘리든지 아니면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이잖아요. 시효가 없는 경우가 있고 과거사 청산 문제만큼은 독일 같은 경우 특별법을 이용을 하지 않고 형법 안에 넣어서 나치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청산을 하게끔 하려고 해서 뭐 100세가 넘은 기존 나치 당원이 재판에 나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념의 미래인 것인지 기념물의 미래인 것인지를 너무 혼동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사가 청산이 되지도 않는데 위령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기억이 있는데도 비슷비슷한 심지어 업자가 똑같은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기념비랑 이쪽 기념비는 분명히 내러티브가 다른데 가보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좀 후세를 위한 기념의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기념물이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념과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사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내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 맡아주신 김태우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너무나 유명한 저서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을 쓰셨고 또 최근에는 냉전의 마녀들 아까 발표전생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책으로 또 화제를 보고 계시죠. 네, 김태우 선생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사 전공하는 김태우입니다. 오늘 아마 문학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네. 그 김여철 선생님 발표문 읽으면서 지금 잘 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이 코로나 와중 중에 쓰시느라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지만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제가 한국전쟁
거창과 관련된 글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아직 거창하고 거제도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어제 출발해서 거창과 거제도를 찍고 오늘 학교로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몸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원래는 이제 차를 몰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아침 일찍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 대부분의 선생님의 주장과 이 발표문에서의 주요 논의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랄까요, 저는 이제 역사 전공자로서 몇 가지 이 논의 자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이거나 사학사적인 관점에서 질문이자 커멘트인 몇 가지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퍼블릭 히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좀 읽어보면요. 제가 중간중간 읽는 방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여실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역사학계에서는 소위 퍼블릭 히스토리의 관점과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공공역사라는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독일에서는 응용역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공공역사라고 우리말로 해석된 것을 보면은 종종 사생활의 역사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사생활의 역사에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캐더믹 히스토리,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학술 연구적인 역사 연구와 대비되는 개념이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직업적 역사학자들의 연구활동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지식의 공적 활용, 역사 재현과 서술, 역사를 주제로 한 정치적 결정, 문화 행사 등 모두 공공 역사를 규정할 수 있을 텐데, 요컨대 이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 기념비, 박물관, 전시관, 언론과 미디어 매체의 역사 기획물, 다큐멘터리, 과거사 정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 이 모든 것들이 퍼블릭 히스토리의 영역과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 역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역사 재현 절차상에 있어서 개방성과 소통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도 이 김여진 선생님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공공 영역의 역사 재현과 활용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아무 곳에 아무렇지 않게 역사를 재현하거나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 역사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난점 때문인데요. 즉 역사의 공적 활용에는 항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악영이나 대중의 집단 정서 동원을 위한 역사 해석의 단순화 혹은 앞서 거제도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적 이익 창출에 의거한 상업화 등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공역사학자들은 역사박물관이나 전시관 또는 기념 조형물을 만들 때 그것이 유관 운동단체나 지역사회 본주를 넘어서는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좀 진한한 공적 토론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논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래서 이 역사박물관 전시관을 한국사의 주연 이 압축 성장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용어 중에 그 빨리빨리가 있고 그게 꼭 최근에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역사 조형물과 기념관, 박물관 등을 만들 때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위와 같은 공공역사학계의 주장들은 발표문을 새롭게 읽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테면 다크 투어리즘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된 거제도와 거창 그 수립 당시에 얼마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심도 깊은 수비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두 공원의 설립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볼 경우에 아마도 어느 정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원이 조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한국 현대사업계의 주요 연구자들은 상당 정도 무시되거나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이나 지방정부, 사건 관련된 유족회, 일부 지역 시민단체 등이 좀 배타적으로 공원 조성 과정에 중요한 결정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체에 의한 수기 과정이 있었다면 과연 국가의 학살 책임을 실질적으로 회피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거창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어리석은 군인의 일탈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일종의 유의의 공간으로 변화되는 거제도 사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뭐 해외에 있는 뭐 이런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아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중국이나 미국, 독일 그리고 아우슈비츠 등등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수용소들이 있던 그 자리를 그냥 그 황폐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주로 자료들 그리고 구술 내용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관 박물관에 이렇게 굉장히 힘을 쏟아놓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발표문에서 그 기억의 상관물로서 소임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앞서 그런 그 문학비의 사례들, 제주도 북촌리 너분숭이 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이런 잘된 사례라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도 한번 과정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현재 진행성 그리고 분단체제의 여러 특성들이 한국의 전쟁 기념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랄까요, 이 장소성과 맥락을 무시한 한국전쟁 기념시설이 넘쳐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원인으로서 이게 수시로 변하는 정권과 수시로 변하는 남북관계 이런 거가 원인이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분석이 현상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공고하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이 분단 체제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주장은 그저 단순한 문학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 국제적인 냉전 갈등이 끝난 상황에서도 한반도 거주민들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군사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무화된 상태에서 우리 분단이 평화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힘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2018년에 판문점 선언을 할 때에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한국전쟁 종전선언이죠. 이것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요원할 만한 과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실은 한국전쟁 기념문화의 다양한 국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앞서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신 국가예산 1대 추모공원이 대한민국 자국민 국가폭력을 상기시키기보다는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죽음으로 표상되거나 전쟁기념관이 그런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폭력에 대한 기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그 전시회 같은 것을 연다거나 아니면 포로 수용소가 반전평화의
메시지와 반공주의 메시지가 어저께 혼재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거창과 관련돼서도 그 피해자들이 무고한 양민의 피해로 반공주의자들인 자신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것을 강조하는 내러티브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상황과 평화협정이 이렇게 결론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거사 정리라는 것이 선생님 가교문에 제시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충분한 부분들이 넘쳐나는데요. 사실 이 과거사 정리라는 것 자체가 20세기 이전에는 인류사에 존재하지도 않았었던 별명품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90년대 처음으로 소개돼서 실질적으로 좀 작동하기 시작하고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문에 거론된 것처럼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행 자체의 진보적 역사성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평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한국의 전쟁 관련 과거사 정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군사정변협정 체제의 명백한 제약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러한 어떤 한계들 때문에 과거사 정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운동과 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보면 질문 두 가지 정도일 것 같긴 한데, 네, 김효진 질문. 예, 그 공공역사의 개념은 저는 이제 공공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중역사에 좀 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기억화라는 용어를 좀 대체를 해보고 싶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벌거벗은 세계사의 설민석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공공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학계에서 없다가 최근에 지금 말씀해주신 책도 2020년에 코로나 시기에 번역이 됐었는데 그 과거사, 그러니까 역사 지금 현재도 TV에서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그다음에 역사 저널 그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문을 받아요.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내용에 따라서 작가가 구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설민석이나 최태성 이런 분들이 입담이 좋은 분이 나와서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점은 그 지난주가 이제 궁예였거든요. 그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그 궁예인데 그 최태성 씨가 궁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자료로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 궁예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자료라는 게 항상 그 시각화돼야 되니까 TV라는 매체는. 근데 그 궁예 드라마를 만들 때도 분명히 이제 자문을 했었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그 자문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래서 지금은 공공역사랑 이 학술 연구가 구분이 아주 힘든 시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대학 강단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치고 있으신 분들이어서 저희도 지난달에 초청한 분이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신 분이었고 이제 그 분이 저희 대학에서도 와서 초청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그 공공역사랑 학술 연구의 벽이 점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추세 속에서 이제 설민석 사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전쟁기념관 큐레이터들이 몇 분을 만나봤는데 다 대부분 대학원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공공역사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 책에 그 이케하고 친도로프가 쓴 책처럼 공공역사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과정도 없고 주로 역사 전문가들이 그런 직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재기억화로 하자고 해서 재기억화로 정리를 했었는데 기존 역사학계의 용어라고 한다면 이걸 좀 반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령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써주신 것도 한국 현대사학계 주요 연구자들이 무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거제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네, 땡땡 발전연구소 교수님이 대거 투입이 되신 작품이고 그 다음에 사삼평화원 같은 경우 고려대 최땡땡 교수님 그래서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방의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의 사학자들이나 역사학계 관계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은 예술가들을 한테 투입한 돈을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검증도 하지만 그게 표상 차원이 되면은 교수님들이 원하는 대로 경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시공업체하고도 문제고 예술가들이 들어가야지 기념물이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자문까지는 해요. 왜냐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자문까지는 하지만은 이것을 이제 유족과 조율하는 작업,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전에 민간인 학살 피해자 전용의 이렇게 그 위령시설을 아주 거대한 규모로 진실과 화해의 숲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구청의 도시재생과입니다.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살 더 그래서 대화가 안 되죠. 지자체랑 유족들과 대화가 안 되고 학문적으로 이게 성과가 있으신 분들은 자문위원을 뽑지만 그걸 표상화하는 과정. 실제로 기념물을 만들 때 예술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까지도 그거까지도 예산에 넣지를 않아요. 그나마 사삼평화공원 같은 경우가 예술가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 장소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수학여행 가면 너무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공공역사의 문제인데 그 공공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역사적인 엄리성이 없는 문제 하면 그 다음에 그 많은 연구자들이 투입이 됐음에도 담론과 표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하면 그리고 기념물과 기억의 미래를 혼동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전쟁 기념문화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사 전문가 진화의 위원이신가요?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위원이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 논문을 보고 막 분개하실까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업적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진화의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했고 하면 재검증을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시 그 피해자한테 검증을 해오라라고 하는 판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법원이 누구의 코트인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제가 수시로 출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 판결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진화위가 1기가 2기가 있고 많은 영향들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정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도기 체제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모자란 편이 아닌가. 그래서 좀 분리해서 다음에 논문을 쓸 때는 기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 혹시 이 답변에 대해서 덧붙이시거나 하실 부분? 네, 개인적으로 뭐 공공역사 관련돼서 뭐 이렇게 연구 수준의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지금 개인적인 에피소드입니다만 강원대 평화과에 있는 이동기 선생님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독일에 있는 수용소들과 박물관 이런 전쟁 관련된 기념관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민족문제연구소 선생님들도 같이 돌아갔었는데 몇몇 기념관들, 박물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사 관련된 기념관들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가 그와 관련된 논의가 막 15년, 20년 동안 지속된 것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단은
정권 5년 동안 뭐든지 빨리 밀어붙여서 뭐든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현대사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분단의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 논쟁 자체를 좀 공공화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정말 신랄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쟁 자체가 또 유명해지게 만들고 그런 그 지난하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어떤 조형물들이나 기념비나 뭐 이 기념관들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뭐랄까 화석화된 조형물이 아닌 확실한 어떤 기억의 상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전쟁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업 일부에 참가및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줌에 30여 명 넘게 참가해 주시고 계시고 현장에도 70명 계신데 이어서 점심 식사 후에 2부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모든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